선발감이 아니다. 얘는 선발로 뛸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평어로 했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재성 선수의 환상적인 헤딩골, 같은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도 뛰었는데요. 현지 매체로부터 진짜 억까라고밖에 볼 수 없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 두 선수에 대한 반응이 격갈렸는지, 진짜로 누가 못한 게 맞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현지 반응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에서 김민재 선수 얘기 주로 해드리는 통기자입니다. 빡기자라고도 하고요. 15일, 한국시간 15일 새벽에 열린 바이에른 뮌헨의 홈경기,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경기였고요. 바이에른 뮌헨과 마인츠의 경기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코리안 더비란 얘기죠. 김민재, 이재성이 모두 뛴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고요. 경기 결과는 2대2 무승부였습니다. 굉장히 의외인 결과예요. 왜냐하면 경기 직전에 두 팀의 승점 차가 또 순위 차가 끝과 끝이었기 때문인데, 사실 마인츠가 바이에른에 약간 강한 점은 있다. 작년 이맘때도 마인츠가 바이에른 상대로 2대1로 아예 이겼습니다. 그때 이재성 선수가 득점해가지고 많이 기억하시죠? 근데 그건 마인츠 홈이었어요. 바이에른 홈에서는 바이에른이 마인츠 상대 8전 전승, 8연승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8연승을 깨는 오랜만에 무승부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경기 후에 바이에른은 여전히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2위, 3위 팀들이 같은 14라운드에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바이에른의 독주 체제는 여전하고요. 마인츠는 몇 위일까요? 꼴찌입니다. 원래도 꼴찌였는데 승점 1점 추가했다고 해서 그 상대가 바이에른이든 뭐든 1점보다 더 주진 않으니까 꼴찌를 탈출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1위와 18위 간의 대결이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 무승부, 더욱더 의외인 경기였습니다. 자, 어떤 라인업으로 나왔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두 팀의 한국 선수들 김민재, 이재성이 모두 뛰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동아시아 선수로 확장을 해보면 무려 5명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어요. 바이에른은 김민재와 이토 히로키의 스톱백 라인이 나왔고요. 두 선수가 동시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 시즌 처음이죠. 이토 선수가 한 9개월 만인가 지난 시즌에 선발로 조금 뛰다가 다쳐서 오랫동안 결장하고 최근에 돌아왔기 때문에 선발 복귀전이었습니다. 그 파트너가 김민재가 되었고요. 다음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재성, 또 일본 대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사노 가이슈가 있죠. 여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새로 합류해서 이번 시즌 미드필더와 윙백을 하면서 뛰고 있는 새로운 선수 가와사키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 합쳐서 5명이나 한국 2명, 일본 3명이 뛰는 그런 재밌는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이 경기의 관건, 바이에른의 굉장히 과격한 수비 로테이션이었습니다. 왜 이토가 9개월 만에 선발 복귀했는데 그 파트너로 김민재를 썼을까? 평소에 계속 주전으로 굴려오던 우퍼메컨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을 남겨놓고, 둘 다 벤치에 있었어요. 다치지 않았거든요. 한 명 남겨놓고 그 파트너로 이토를 쓰면 좋지 않았을까? 혹은 김민재 선수가 주전급의 로테이션 멤버니까 김민재, 이토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풀백이라도 원래 주전인 선수를 넣어줘서 이토로 인한 리스크를 좀 줄여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 시즌 가장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풀백 콘라트 라이머도 벤치로 갔고요. 좌우 풀백에 비쇼프와 스타니시치, 상당히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을 냈습니다. 또 여기에 중원 조합, 이렇게 수비 포백을 김민재 빼고 거의 다 후보 이런 느낌으로 할 거면 수비형 미드필더 쪽이라도 안정적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불안한 이 팀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고레츠카거든요. 키미히 고레츠카 라인이 폭백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서 뒤쪽이 좀 헐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점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바이에른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게다가 후반전 교체 투입된 알폰소 데이비스가 지금 오랜 그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조금씩 교체 출장하면서 폼을 올리고 있긴 한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폼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공격형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를 후반전에 넣어봤지만 전혀 공격을 강화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에른이 더욱 무기력했던 것이죠. 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득점 장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압도적으로 몰아치면서 어떤 구간은 점유율이 막 9대1인 구간도 있었고요. 경기 전반적으로 봐도 70-80%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이 좀 나지 않고 있다가 이 팀의 무서운 신예죠? 엄청난 천재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독일 현지에서 얘 월드컵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는 선수, 바로 레나르트 칼입니다. 칼이 주중 경기 챔피언스리그에 이어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앞서가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마인츠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동점을 만드는데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프리킥을 받은 포툴스키 수비수, 이 선수도 젊어요. 각각 각 팀의 10대 유망주들이 각각 먼저 골씩 넣은 건데 포툴스키 선수 헤딩골로 동점을 만듭니다. 이때 마인츠가 역전까지 달성하는데요. 후반 22분 이재성 선수의 환상적인 헤딩골로 마인츠가 경기를 뒤집었고요. 그 질질 끌려가던 바이에른은 후반 42분 아까 득점을 했던 마인츠의 영웅일 수도 있었던 포툴스키가 반칙을 해서 펠트킥을 내준 덕분에 해리케인이 이를 차 넣으면서 간신히 동점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득점이 나왔다는 게 무엇보다 반가운 그런 날이었고요. 독일 진출 이후에 부위별 득점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독일에서 총 51골을 넣었어요. 51득점이 있는데 그 중에 헤딩으로 무려 19골, 19골을 넣었습니다. 3분의 1이 넘죠. 19골이나 머리로 넣으면서 발보다 머리를 잘 쓰는 미드필더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요즘 대표팀에서도 헤딩 골도 골이지만 헤딩 떨구기 정말 물오른 헤딩 능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왼발 21골, 오른발 11골입니다. 역시 한국 대표팀의 최고 헤딩머신다운 모습을 이런 빅매치에서 보여줬는데 이번 슛 같은 경우엔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좋은 크로스가 온 게 아니고 역습 상황에서 수비수 슈테판 벨 선수가 이제 롱패스라고 해야겠죠. 얼리 크로스보다는 차라리 롱패스에 가까운 공을 찍어 차줬어요. 이재성 선수가 수비 배우로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도 좋았고 그렇게 수비수 스타인시치를 따돌린 뒤에 다이빙 헤딩을 하면서 그 공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서 파포스트 쪽으로 안착시키는 정말 고난이도 헤딩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공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면서 예상할 수 없는 헤딩슛이 오자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 바이에른의 수비 문제가 여러모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앞선 포툴스키의 득점은 세트피스 득점했다고 했잖아요. 바이에른은 이번 시즌 실점 중에 63%나 세트피스에서 내주고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 상황, 오픈플레이 상황의 수비는 괜찮은데 세트플레이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현지 평점을 보면 누군가 평점이 낮아요. 기대 이하의 경기를 하면 평점이 낮은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범인 찾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이에른의 승리를 놓치게 만든 범인 김민재일까요? 뒤에 평점 보면 김민재라고 생각하는 매체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부 수비수 한 명 한 명을 엑스맨 취급하기보다는 공격의 마무리가 안 된 게 이날 무승부에 그친 가장 큰 이유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대 득점값 XG 다들 아시죠? 이날 이 팀이 날린 모든 슛을 AI로 빅데이터로 보정해서 얼마나 득점에 가까운 상황을 많이 만들었는지 보는 건데요. 바이에른이 만든 득점 기회의 질 XG로 보면 4.24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평균밖에 안 되는 선수들이 뛰었어도 4골 이상 넣을 만한 그런 경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마인츠는 0.60이었습니다. 1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바이에른은 2골 이상을 날려먹었고 마인츠는 1골 이상을 더 넣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결과지 이것은 수비가 헐거워가지고 XG 이상의 실점 위기를 계속 초래하다가 얻어맞은 게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에른에서 가장 XG를 많이 날려먹은 선수, XG는 높았는데 득점을 그만큼 못한 선수는 해리 케인과 세르주 그나브리였습니다. 케인은 페널티킥 상황이 있어서 그게 확 뛰긴 했지만 아무튼 2가 넘었고요. 그나브리는 0.8이 넘어서 거의 1에 가까웠어요. 근데 케인은 1골, 그나브리는 0골이라는 건 이 두 선수 합쳐서 2골 정도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이 승리를 놓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안해 보이는 상황이 그냥 느낌적으로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G가 0.60만 내줬다. 이거는 수비가 결국에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수치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와 이재성 선수, 우리 두 한국 선수의 스탯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슛 이재성 선수 딱 한 번에서 1골 넣었습니다. 이날 정말 넣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걸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이재성 선수의 멋진 헤딩 능력도 볼 수 있었고요. 반면 김민재 선수는 당연히 슛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볼 터치나 패스나 이런 전반적인 수치를 보면 두 선수가 정말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김민재 선수 볼 터치가 125회, 이재성 선수 31회, 4분의 1이에요. 패스 횟수 김민재 선수가 109회 성공시켰고 이재성 선수 놀라지 마십시오. 7회입니다. 저 잘못 봤나 눈을 비볐거든요. 7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는 정말 거의 공을 잡지도 못하고 철저한 마인츠의 수비 연습에서 열심히 수비하다가 한 번 올라가서 슛 한 번 했는데 그게 들어갔다. 이런 굉장히 영웅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로 보면 김민재가 92%, 이재성이 58%였고요. 수비 행위가 이재성이 더 많은 게 재밌습니다. 역시 헌신적인 수비 가담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마인츠 공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4회도 팀 내에서 아주 상위권이에요. 근데 이재성 선수가 7회, 상대편 센터백보다도 수비 행위가 많았다. 김민재 선수의 수비 행위 4회는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2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재성 선수는 가로채기가 3회 있었고 리커버리는 없었습니다. 경합의 승리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김민재 선수가 6회 승리했고 이재성 선수는 5회 승리했습니다. 헤딩을 따냈을 때 김민재 선수는 7번 헤딩 경합 중에서 6개를 따내면서 수비적인 헤딩 경합을 거의 다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재성 선수는 헤딩 경합을 8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도 이재성을 향한 롱볼이 많이 왔다는 거죠. 그 중에 3개를 따냈고 헤딩 슛은 여기엔 집계되지 않습니다. 경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성이 한 헤딩은 3회보다 더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 선수의 어떤 볼륨 스탯, 전반적인 팀을 후방에서 운영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스탯들이 있고요. 김민재 선수의 저 100 넘는 저런 스탯들은 팀 내에서 요주와 키미히에 이어서 2위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70분대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륨 스탯이 팀 내 2위, 경기 2위라는 거, 굉장히 바빴다. 팀을 뒤에서 지탱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스탯이죠. 이제 평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I 평점, 저희가 보통 이제 풋모 후스코어드 2개의 세부 기록 기반 평점이 나오는 매체 2개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둘 다 두 선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풋몹에서 7.1이 나왔는데, 그리고 후스코어드 6.6이 나왔고요. 7.1이면 상당히 괜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김민재 선수가 리커버리가 많아서, 원래 리커버리를 많이 한 날은 후스코어드 걸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풋몹 평점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커버리 횟수가 위에 보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풋몹과 후스코어드 평점이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풋몹에서 7.6, 후스코어드 7.5로 역시 한 골 넣은 선수답게 상당히 준수한 평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현지 매체들의 평점도 볼 건데요. 현지 매체들이 보통 두 팀을 똑같이 내지 않고 강팀 바이에른만 내고 마인츠는 안 내거나 엄청 늦게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바이에른 쪽부터 쭉 말씀드리고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 찾을 수 있었던 평점 하나만 나중에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현지 평점 보면 빌트, 라디오 매치 RAN,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지역지, 뮌헨 지역지 TZ 3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 빌트 충격적입니다. 솔직히 5점 줬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실점 상황에서 득점자 포툴스키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안정감이 전혀 없었다. 이 뒤에 이 말이 진짜 무슨 악의가 가득 차 있어요. 선발감이 아니다. 얘는 선발로 뛸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평어로 했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경기력이 진짜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엄청 잘했다라고는 못하지만 뭐 조금 부진 정도지 뭐 심각한 부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선발 자격이 없대. 이거는 그냥 욕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일단 이 팀에서 3명이 5점을 받았습니다. 빌트는 좀 야마를 잡고 이제 기자들 은어로 어떤 하고 싶은 방향을 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평점을 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김민재 선수가 최근 3경기가 빌트 평점이 5점, 2점, 5점. 5점은 엄청 못했다는 거고 2점은 되게 잘했다는 거잖아요. 5, 2, 5로 너를 뛰는데 실제 경기를 보시면 3경기 경기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날 빌트가 오늘은 수비수들한테 책임을 돌려야겠다라고 전체적인 컨셉을 잡으면 김민재뿐 아니고 수비수 여러 명이 5점을 막 때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은 오늘은 수비수들이 좀 버텨줬다고 우리가 기사를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경기력은 그대로인데 2점을 막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변덕이 심한 게 빌트 평점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아쉬운 건 그겁니다. 이런 빌트, 이렇게 맘대로 쓰는 빌트가 최고 인기 스포츠 신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신문이랑 다른 게 빌트는 정재계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타블로이드이긴 하지만 스포츠 신문이 아니고 이제 정치 사회면도 있는데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정치면 이런 데도 영향력이 있는 매체예요. 근데 이딴 식으로 쓴다 이겁니다. 아쉽고요. 자, 김민재, 스타니시치 두 수비수, 그리고 수비 로테이션을 너무 세게 돌린 콩파니, 이 3명한테 5점이라는 최하점을 줬는데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것, 그 뒤 매체들도 다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실점 상황에서의 김민재의 책임론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실점 상황 어땠냐면, 일단
파울을 내줘서 프리킥을 굉장히 안 좋은 자리에서 내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발단은 고레츠카의 패스 미스였어요. 고레츠카가 패스를 잘못해서 끊기고 역습을 맞습니다. 이게 발단. 그 다음 패스 미스 이후에 쭉 측면 돌파에 들어왔는데 전문 수비수가 아닌 이날 레프트백 톰 비쇼프가 막다가 손으로 밀어버려서 정말 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줍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프리킥이 올라왔을 때는 상대 프리킥 세트피스 전술이 좋았다. 왜냐면 김민재 앞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격수 한 명이 일부러 알짱거린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알짱거린다는 느낌으로 김민재를 신경 쓰이게 하면서 김민재는 문전에서 이 선수를 맨투맨 마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팀에서 가장 신장이 좋은 190cm가 넘는 포툴스키 수비수는 저 뒤에 있다가 달려오면서 헤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의 시선을 끄는 공격수가 앞에서 김민재랑 경합을 하는 척하면 그 뒤에서 포툴스키가 뜨는 거예요. 이런 약속된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가 있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물론 낙하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바이에른 선수가 김민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여러 선수의 책임 그리고 상대의 좋은 세트피스 전술 등이 겹친 것이지 와 이거 김민재 혼자 넋 빼놓고 있다가 쟤 때문에 먹었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책임만 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트 콩파니 감독한테 5점을 주면서 수비 로테이션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굴욕을 당할 뻔했다라고 또 안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점을 또 고려해 봐도 수비수들이 김민재 빼고 다 3명이 다 자기 포지션이 아니거나 아예 그냥 오랜만에 뛰었거나 이런 선수들을 쫙 깔았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 고군분투한 김민재 평점을 가장 많이 깎는다. 이것도 이상한 평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라디오 매체 RAN을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4점을 줬는데요. 바이에른의 3순위 센터백 김민재가 이번 경기는 수비의 리더 역할을 맡았다. 마인츠가 거의 공격을 안 했기 때문에 위협을 많이 받지는 않았다. 포툴스키의 골점에서 수비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매체 중에서는 저는 가장 정보력도 많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역지 TZ인데 TZ도 김민재한테 4점으로 약간 안 좋은 점수 줬어요. 그러면서 헌신적인 모습 좋았지만 수비 위치 선정 조금 아쉬웠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TZ는 케인한테 약간 혹평을 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이날 그래도 페널티킥을 한 골 넣었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은 3.3점 줬거든요. TZ는 4점을 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좀 찾아와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무리 능력이 평소만큼 정확하지 않았다. 전반 20분에 날린 헤딩슛 골대 3m 앞에서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골키퍼 정면을 향하고 말았다. 케인답지 않았다. 페널티킥은 그나마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라면서 케인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력이 안 좋았거든요. 그 점이 또 패인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TZ가 5점을 준 선수들은 이제 빌트랑 관점이 좀 다른데요. 스타니시치, 레온 고레츠카 이렇게 둘이었거든요. 스타니시치 같은 경우에는 좀 가혹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 김민재가 교체 아웃된 뒤에 스타니시치 원백이 됐거든요. 근데 원백인 상태에서 이재성의 침투를 못 잡아가지고 완전 뚫리게 맞긴 맞아요. 좀 너무 어려운 수비 상황이긴 했지만 뚫리게 맞긴 맞다. 그래서 5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레츠카가 5점을 받은 거. 고레츠카가 진짜 공수 양면에서 너무나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5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감독한테 낮은 평점을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독의 전체적인 플랜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또한 감독한테 아쉬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중 경기가 바이에른이 없습니다. 주중 주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을 꼭 돌려야만 했다 이게 아니고 주중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씩 경기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번 경기에 더 많은 주전 선수들을 투입해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발로 이토, 교체로 데이비스,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의 복귀 수순을 밟는 그런 기능까지 할 거였다면 나머지 위치는 조금 더 주전 위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김민재 우파, 김민재 타 이거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렇게 좀 하지 그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재성 골점면에 대한 현지 반응 보겠습니다. 빌트가 이재성 선수에게 3점을 줬어요. 득점까지 했는데 겨우 3점 좀 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2점을 받은 선수가 마인츠에 3명 있었고요. 선방쇼를 보여준 바치 골키퍼 등 3명이 받았습니다. 사실 골키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이에른이 높은 XG인데 득점을 그만큼 못했다? 바이에른 측의 결정력이 낮았던 것도 있지만 마인츠 골키퍼가 잘했던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평점이었습니다. 이재성 개인에 대한 평점은 아니지만 빌트가 경기 전체를 묘사하면서 이재성의 득점 장면을 뭐라고 묘사했는지 한번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필트는 그 득점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을 수 없다. 마인츠가 미전에서 역전골을 만들어냈다. 베리, 슈테판 베리입니다. 베리 중앙에서 멋진 대각선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지성이 수비 뒤로 침투하면서 스타니시치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헤딩슛으로 골문 구석에 꽂아 넣었다. 노이어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소용없었다 라고 이 완벽한 헤딩슛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김민재와 이지성의 코리안 더비가 벌어진 독일에서의 빅매치, 우리 입장에서 빅매치 얘기해봤고요. 이번 주말에 유럽파들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제가 딱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이지성 득점, 이강인 도움, 그리고 김민수 득점, 배준호의 도움. 거의 매주말마다 요즘에는 한국 선수들이 골이나 도움을 했다는 소식이 서너 개씩 막 쏟아져요. 원체 유럽파가 많고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재밌는 소식 이어지는 만큼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팀에 누굴 뽑고 어떻게 써야 할지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